예, 이제는 제가 본론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맞아요. 예, 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명 자체가 포유 환율 연구소잖아요. 예, 포유. 예, 예, 그 유튜브 채널명에 이 환율 연구가 들어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예, 소장님께서 다른 뭐 금리라든지 통화량, GDP, 뭐 주가지수 등 이런 경제 지표들도 물론 참고를 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환율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신 걸로 보이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도 이 환율은 경제 전망 예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설명도 제가 몇 번 들었었고, 예,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럼 이 환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예. 윤치현 소장님께서 이 환율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환율이 뭐냐, 이거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예, 환율은 화폐와 화폐의 교환 비율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 일본행하고 우리나라 원화의 교환 비율, 또 미국 달러와 우리 원화의 교환 비율, 또 일본 돈과 미국 돈의 교환 비율. 예, 이게 이제 환율이에요. 예, 근데 환율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워. 예, 그게 경제 교과서에 있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필요한 환율의 개념은 그 화폐도 제각각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라고 해야 그 환율 전망에 실패하지를 않아요. 그냥 화폐와 화폐 교환 비율을 하면 환율이 왜 오르는지를 찾아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자꾸 그 근본인 제도 시대 얘기를 가지고 자꾸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논리거든. 그 근본인 제도 얘기야. 예, 금은 없으면서 달러만 발행 많이 했다 이 얘기거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환율이 전망이 다 실패를 해요. 뭐 2021년에도 95%는 실패했거든요. 뭐 교수들 다라고 보면 돼요. 다 그 사람들이 근본이 제도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뭐 언론에 얘기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해요. 지금도 예, 며칠 전에도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도 제법 알려진 사람인데 예, 미국이 저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달러 가치가 왜 올라가느냐는 시기야. 그러니까 그 환율 결정 원리를 모르는 거야. 쉽게 하면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걸 몰라가지고 화폐와 화폐 교환 비율이라고 알면 그걸 근본이 제도 시대 이론을 갖다가 가지고 오면 그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환율은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다. 그래서 그게 그냥 화폐와 화폐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과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환율 전망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율 전망은 왜 중요하냐. 예. 이거는 그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예. GDP 성장률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방금 에피소드만 봐도 환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알 근데 것, 이게 환율이 이제 그거는 구체적인 사례 한두 개를 얘기했잖아.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수입을 하는 국가잖아, 한국은. 그럼 수입을, 원자재를 수입해가 그걸 가공한 다음에 또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업체도 희생되고 수출업체도 희생될 수 있어요. 이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그러면 주가가 또 무너져요. 예, 주가가 무너지면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팔고 나가잖아. 그럼 주식 시장에도 주가 지수에도 영향을 줘. 그럼 기업은 지금 정권 시장, 주식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이 안 돼. 예,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야 돼. 그죠? 예, 예. 금리가 올라가.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은 어떤 그 기업의 자본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기업이 부실해진다는 거지. 예, 환율 대응에 실패하면. 기업이 부실해지면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 예. 그렇잖아요. 부실 기업처럼 된다고. 그 은행에, 신용도가 A 등급에서 트리플 B 또는 더블 B에 추락해 버린 거야. 그러면 그때 금리는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약 한 5%. 그러니까 A 등급에서 트리플 B로 추락하면 5%, 트리플 B에서 더블 B로 추락하면 추가적으로 5%. 아, 네.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등락이 심해요. 많이 올라가네요. 우리 뭐 경제 전문가들은 맨날 기준금리만 얘기하지만은 실제 기업은 시장 금리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금리가 그렇게 뛰어버리는 거야, 예, 기업은. 그러면 기업은 부실화가 돼버려요. 예, 그러면 뭐냐, 또 환율이 올라가잖아, 그래 되면. 예. 기업이 부실이 되니까, 외국인이 팔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부실화되면 왜 환율이 올라가나요? 외국인이 주식 팔고 나가잖아요.
아, 예. 그러면 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외국인 주식 팔고 거기서 나온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원화 매도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싸지면서 환율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가 더 기업은 더 어려워. 아,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B등급까지 왔다가 기업이 더 어려워지니까 더블 B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금리가 이런 올해와 같은, 그러니까 2021년과 같은, 과거로 치면 1997년, 2007년과 같은 예.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이 완전히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버려요. 그뿐만 아니야.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경제 전문가들이 환율 전망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업이 망가지니까 외국인들이 지난해 초부터 계속 팔은 거예요, 주식을. 예. 그러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팔은 것만 25조 원이 넘어. 예. 그러면 200억 달러 넘죠. 예. 올해 들어와서도 또 한 10조 달러, 6월까지는 예. 11조를 또 매각했어. 그러니까 자꾸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니까 환율이 자꾸 오르는 거야. 그런데 기업은 자꾸 대응을 못해. 왜? 교수 등이 자꾸 환율 내려간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또 대응 실패. 그러면서 시장금리가 이제 뛰어버려. 기업이 망가지니까. 외국인 떠나고. 기업이 망가지고 어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서 또, 그렇지. 또 그러되 뭐, 외화예금자가 늘어나. 민간인들이 환차익을 기대하고 돈을 갖다 넣어. 달러로 바꿔. 그러면 금리는 더 올라가. 예. 그럼 기업은 더 어려워져. 참 재밌네요. 그 경제 전문가들이 그 전망 예측을 잘못하니까 그게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게 결국에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 금리를 끌어올려버리고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거고. 그렇지. 지금 지난해 이후 1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환율 전망 실패 내지는 환율 대응의 실패와 크게 연관돼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려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예. 기준금리 지금 올린 게 1.75 내지 2%밖에 안 되잖아요. 2.25인가? 예. 근데 시장금리는 4%란 말이야. 그것도 A등급이. 국채나 A등급이 4%야. 그러면 BBB 등급, 그러니까 환율 전망 대응에 실패한 트리플 B 등급이나 더블 B 등급은 거의 10%라니까? 예. 금리가. 예.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내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그러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을 거 아니야. 보너스도 못 받고. 오히려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고. 또 정규직에서 임시직이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기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들은 모기업이 그 큰 회사가 납품하는 회사가 어려우면 중소기업도 같이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예. 결국 지금 우리 2021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예. 이거 환율 전망에 실패한 사람들이 1등 공신이야. 뭐 역적이지 뭐 공신이 아니고요. 예. 한국 경제의 역적이야. 예. 그분들이. 아, 예. 근데 그분들이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지금 착각되고 있다니까? 예. 포장되고 있죠, 그렇게. 포장된 거야. 그러니까 엉터리가 아주 진짜인 것처럼 된다고. 마침 그 천동설이 지동설을 눌러버리는 거야. 예. 다수가. 그리고 네, 엉터리가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예, 소장님 아까도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어떤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그 기준금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금리를 통해서 어떤 시장 전망을 예측하고 그러던데 근데 소장님께서는 비중금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고 시장금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훨씬 중요하죠. 예, 그 소장님께서는 왜 기준금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지 그리고 왜 시장금리를 더 높게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상승 국면, 그러니까 2021년 3월 이후죠, 그죠? 이럴 때는 시장금리가 먼저 가요. 그러니까 물가가 먼저 올랐다는 거야. 물가가 오르니까 시장금리가 오르는 거야. 예. 왜냐하면 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낮은 금리로 빌려줘, 그죠? 예. 그리고 은행도 그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잖아요. 은행도 은행채 발행해요, 금융채. 소장님 그 기준금리가 뭔가요? 한국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를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이제 우리 한국은행 가면 금융통화운용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분들이 정하는 거야. 근데 예. 정할 때 자료는 한국은행 직원들이 백업 시켜줘요. 예, 근데 시장금리를 따라가, 일반적으로는. 시장금리를 벗어나진 않아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시장금리가 4%대예요. 근데 기준금리는 2.25가 그밖에 안 되잖아요. 요 최근에 올려가지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금리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어떤 그 자금 조달 금리 아닌가요? 그건 콜 금리고, 그 자금 조달 금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 은행 간에 이제 우리가 거래하는 거는 금리는 콜 금리를 하고, 은행이 또 회사채를 발행하죠. 금융채. 은행도 주식회사니까 엄격히 하면 회사채예요. 예, 회사채 중에서도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다 해가지고 금융채라고 하는데, 그것도 은행들은 시장금리에 기초해갖고 자금 조달을 해요. 거기 조달금리야, 그것도. 근데 기준금리에 기초해서 자금 조달은 그 사실은 없어요. 아, 네, 다만 기준금리가 단기금리에 영향을 조금 주지요. 그런데 시장금리가 먼저 영향을 준다고. 예,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뒤따라가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아, 좀 어렵지만 이걸 간단하게 풀어보면 사실상 시장에서 현재 유통되는 돈들은 다 시장금리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기준금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들이 기준금리에 의해서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면 기준금리가 중요하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들은 시장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니니까 기준금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자기들도 뭐 대출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대출을 하면 사람마다 다 금리가 달라요. 기업도 똑같아요. 그 기준금리대로 대출해주는 은행 있나? 아무 데도 없지. 아, 예, 그럼 소장님, 그럼 뉴스에서 막 하느니 막 기준금리 올렸다, 연준이 기준금리 올렸다. 그 연준이나 하는 같은 데에서는 기준금리를 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는 시장금리와의 괴리 문제도 해소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단기금리에 이제 시장금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금리를 조금 올려가지고 대출을 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 물가에 영향을 주지 말라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근본인 거는 시장금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금리로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그거 실질적으로 지금 뭐 7% 정도거든요. 그럼 기준금리는 2.5가 안 되잖아요. 그럼 4.5%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 네, 그건 시장금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금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 8%, 뭐 가을에는 8%까지 올라간다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 7% 올라와 있는 거야. 그러면 기준금리는 2.5가 안 돼요. 그럼 왜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시장금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한다. 왜냐면 기준금리는 심는데 한국은행이 정하는 거 얘기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시장금리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앞에서 내가 얘기한 대로 예, 환율 전망의 실패가 기업 망가지고 기업이 망가지니까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 올라가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 책임이야. 예, 경제 전문가들의 책임이야. 그 얘기하기 싫은 것도 있고 또 시장금리 결정 원리도 몰라요. 예, 90% 몰라요. 내가 들어보면 알거든. 유튜브 공간에서 얘기하는 친구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90%는 맨날 그 엉뚱한 데서 금리 상승 원인을 찾거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어. 예, 뭐 이런 식. 예? 예, 미국도 시장금리는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최근 6월 16일, 그러니까 지난 6월 16일 날 이후 미국이 기준금리 0.75씩 두 번 올렸어요. 그러면 1.5% 올랐잖아. 그죠? 근데 미국 시장금리는 그 기간 동안 내렸어. 아, 네. 근데 기준금리는 올리는데 시장금리는 내린 거야. 한 달 반 전에요? 그렇지. 약 45일 전부터 아, 예, 미국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렸어. 그죠? 두 번 연속. 0.75씩. 그래갖고 국내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거야.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시장금리는 내렸다니까? 몇 퍼센트로 내렸나요? 3.2에서 2.6까지 내렸다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올려도 시장금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 기간 동안에 유가가 안정되고 예, 곡물 가격 안정되고 예, 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물가는 안정될 거라고 봐버립니다. 아, 네, 그러면서 시장 금리가 낮아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시장금리 결정 원리와 기준금리 결정 원리는 영 다른 거예요. 그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주가가 내가 지금 한 3주 전부터 나스닥 지수 13,500까지 간다 한 이유도 결국 그것도 시장금리가 안정되고 있다는 걸 내가 확인된 거예요. 예. 시장금리가 더 중요하니까. 예, 그러면은 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아까 환율 결정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 환율을 결정하는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가장 뭐 간단히 얘기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펀더멘탈이 참 두리뭉실한 얘기잖아.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하면 그죠? 예. 저는 많은 것을 종합하는 얘기라고. 그 나라의 종합적인 경제 지표들. 그렇지.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조세부담 능력이야. 예.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좋으면 조세가 많이 들어오잖아.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세부담 능력은 직설적인 얘기고 두리뭉실한 얘기를 하면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는 얘기야. 근데 펀더멘탈은 부분별로 또 많이 분류를 할 수 있잖아. 그죠? 맞습니다. 세분화시킬 수 있다고.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다. 그죠? 예. 안 좋잖아 지금. 예. 그 펀더멘탈 나쁜 거야. 주식 쪽에 펀더멘탈 나쁜 거야. 그죠? 또 모육 수지가 악화돼. 그것도 부분적으로 펀더멘탈 부분 중에 하나가 있지. 그죠? 그것도 펀더멘탈 안 좋은 거죠. 펀더멘탈 안 좋은 거야. 그 다음 또 뭐냐.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리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으니 우리나라가 그 수출하다 마진율도 떨어져. 기업이 또 어려워져. 그죠? 예. 그러니까 또 시장금리가 올라. 예. 그러니까 또 그것도 펀더멘탈의 한 부분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두리뭉실하게 뭐 구체적인 거는 모르고 예. 말하기 좋은 게 펀더멘탈이지.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건 환율이 왜 오른지도 몰라. 근데 펀더멘탈이 나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세부담 능력이 약화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가격이 내려도 우리 원달러 환율은 공행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1,300원에서 잘 안 내려가 이제. 근데 그것도 외국에서 또 돈을 빌렸어. 예. 이것도 환율 전망 실패하고 관련돼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출업체한테 이익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좋냐? 예. 결국 환율 전망에 실패하고 환율 대응에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나라 경제를 망친 장본인이 내가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이유야. 그만큼 이 환율은 핵심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는. 금리도 지난해 금리 올라가는 환율 전망에 실패한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그러니까 금리가 망가지고 부동산 시장까지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그죠?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그 주가 지수, 무역 지수, 중국의 대외 경제 의존도, 근데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환율 결정 원리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이제 환율 결정 원리에 포함되죠. 사실상 그럼 한 수십 가지로 열거할 수 있겠네요. 뭐 가계부채도 많고. 그렇죠. 가계부채, 맞아요. 가계부채가 이제 망가지고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 기반이 지금 와야 돼 버렸잖아. 왜냐면 환율 전망에 실패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장기화되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망가지고, 음.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가 망가져 버리고, 또 소비 기반이 무너져. 그런 것도 다 환율 결정 원리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환율 결정 원리는 많아요. 부전 예. 자원도 있고, 예. 미국은 석유도 생산되고, 그죠? 예. 천연가스 생산, 우리는 다 100% 수입하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전 자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수입해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환율 오르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 그죠? 아, 맞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는 것도. 예. 이중, 삼중으로 환율 상승 요인이야. 그래서 환율 전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책임을 안 따지면 환율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되고, 예. 책임 문제를 따지면 환율 전망에 실패한 놈이 역적이야. 예. 나는 그렇게 봐요. 아,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 전문가들은 무슨 그 어떤 되게 2차원적인 수학적인 공식들로 이제 환율을 전망하잖아요. 한 두 가지야. 기준금리하고 통화량. 아, 네. 그러니까 그건 근본이 제도 시대 얘기야. 예, 기준금리랑 통화량. 그러니까 돈 많이 찍으면 화폐가 떨어진다. 금리 올리면 화폐가치 올라간다. 그렇지, 그것도 근본이 시대 얘기야. 네, 이런 두 가지로다가 이제 환율 전망을 예측하는데 그와 반대로 윤 소장님께서는 아니다. 환율을 전망하려면은 그날의 어떤 조세부담 능력, 주가지수도 봐야 되고 무역지수도 봐야 되고 그 경제 의존도도 봐야 되고 뭐 가계부채도 봐야 되고 원자재도 봐야 되고 어떤 수십 가지를 다 종합하고 분석해가지고 그 환율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려 하는데 그것도 근본인 제도 시대 이론까지 와가지고 단순화시키니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맞고 틀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예. 국민 경제 다 말아먹는 거야. 국민 경제가 망가진다고. 아, 예. 그 주가 하락 요인,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야. 예. 제가 안 그래도 유튜브 보다 보면은 거의 다 그 환율을 어떻게 예측하냐면은 금리 올렸으니까 이건 돈의 값이 아니냐. 그러니까 돈의 가치 예. 올라갈 거다. 그리고 양적 완했으니까 돈 많이 풀었네? 그럼 그 나라 화폐 가치 떨어지겠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2차원적으로밖에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그 2차원이라도 해서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근본이제도 이론을 왜 동의화폐 시대에 갖다 억지로 깨 맞추려고 해. 그러니까 근거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얘기한. 전망에 실패는 할 수 있어도 근거는 그럴듯해야 된다. 왜 종이화폐 시대에 근본이제도 시대 이론을 갖다 깨 맞추려고 하냐. 그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무능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능한 인간들이 다 아는 척을 한다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무너져 버려. 그래서 내가 참 비극이야. 우리나라 그 스카이대 출신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거야. 아, 네. 그 친구들이 다 스카이대 교수 출신이거나 그런 그 출신이야. 그런데 그분들이 다 나라 다 말아먹고 있다고. 예. 제가 따로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3주 전부터 나스닥 지수 올라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3주 전부터 앞으로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신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3주 전부터는 대부분 뭐냐, 미국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정치는 물론 한국 정치도 무너진다. 이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예. 언론에 뭐 공영방송 유명 유튜브 있잖아요. 815, 3% 모두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시장금리는 그때부터 6월 16일부터 안정됐다고 했잖아요. 이유는 뭐냐, 유가 하락, 곡물 가격 안정. 그 시기가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이제 주가가 오히려 예.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때 12,000도 무너졌거든요. 아, 소장님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7월 초에 소장님 영상을 봤는데 예. 그때 소장님께서 앞으로 유가는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7월 예. 말쯤 되면은 100불 아래로 내려갈 거다.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예. 실제로 7월 중순부터 이게 100불 아래로 내려가고 계속 90달러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90달러예요, 어제는. 그래서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예. 음, 그게 이제 보는 시각이야. 그 무렵에 JP 모간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간다고 할 때, JP 모간은 예. 미국의 유명 투자은행인데, 미국의 제일 큰 투자은행이에요. 거기서는 180달러. 나는 오히려 100달러 이하로 간다고 하고, 그거는 와. 180달러 간다고 했다. 그게 실력 차야. 예. 예? 미국 투자은행이라고 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환율도 마찬가지야. 서울대 교수라고 환율 잘하는 거 아니야. 되게 뭐 미국 투자은행이라 하면은 뭐 그 뛰어난 두뇌를 가진 뭐 유대인, 월가 그런 거 상상되는데 그런 데서 180불까지 올라간다고 예상했나요? 그런데 나는 100불 이하로 내려간다 하니까 완전히 거꾸로지. 예. 그쪽에서는 왜 그렇게 예상한 거예요? 그 내가 볼 적엔 뭐,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걸 너무 과대평가한다든지, 예. 또 경기 불황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와 또 러시아가 이제 석유 수출 서방 측에서 뭐 수입을 안 하겠다 했으니, 그런데 그것을 너무 아까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 아, 네. 근데 중국이나 그 인도가 가장 세계에서 석유 소비량이 많은 국가거든. 미국 다음으로는. 예. 근데 거기서는 러시아 석유를 수입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면 그만큼은 중동 지역 석유가 남아 돌아가잖아. 예.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한다고. 그게 나의 생각하고 완전 차이지. 아, 네. 그쵸? 그다 경기 불황 플러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석유는 별로 감소를 하지 않았는데 생산이. 예. 그걸 너무 지나치게 침수봉대하고 또 경기 불황이 되면 우리가 차도 작게 타잖아. 그죠? 예. 차 자가용 가진 사람. 그죠? 예.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석유 소비량이 줄어들거든. 그런 거는 얘기 안 한다고. 거기 더 큰데. 아, 예. 그러니까 나는 100불 이하를 얘기하고 그 친구들은 180불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예. 그럼 결론적으로 소장님께서는 그 나스닥 지수를 예측하기 전에 유가의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보신 거고, 그렇지. 유가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럼 앞으로 이게 나스닥 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 그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 그러면 다음에 시장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봐. 유가가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그러면 이게 왜 나스닥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나요? 시장금리를 가지고 영업활동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기준금리는 인상하지만 시장금리가 3.2에서 2.8로 내려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8월 1일까지 45일 동안 시장금리는 내린 거야. 예, 추세가. 예. 기준금리는 45일 동안 올렸고, 시장금리는 45일간 추세는 내린 거예요. 그런데 기업은 실제로 시장금리에 의해서 경제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부담이 작지. 그리고 돈 흐름이, 금리가 또 제대되면 돈 흐름이 바뀌거든. 예,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불안하잖아.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주식 투자하자. 그런 사람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금리는 물가 때문에 내려가고 예. 시장금리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비싸지니까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움직이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복합적이야. 예, 그리고 외국 일본계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은 일본은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 독일하고는. 그죠? 그렇죠. 그 애들은 또 환율이 내려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좋아.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돈이 이동했고,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올란 거야. 시장 금리가 내렸다 내가는 채권 가격이 올란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쉽는데 시장금리는 어렵거든. 환율하고도 관련돼 있고. 야, 다음에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도 신청적으로 한번 파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천사 들어갑니다. 천사 들어가라.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내 눈을 봐라.